기소는 기정사실인데 검찰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 이거 고민이다. 그러니까 기소라는데 불구속 기소인가 구속 기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는 거죠. 사안 중대성 따지면 영장이 원칙이지만 청구된 방탄국회 벽에 막힐 게 뻔해 보이니까 굳이 뭐 검찰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 대장동 사건도 있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는데 이거하고 다 합해서 그냥 같이 기소할 수도 있어요. 한 묶음으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김성태 요 진술이 향후 수사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해드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어제도요. 뭐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떤 행보를 하면서 계속 반박하는 입장 냈고요. 그리고 이 여야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으러 갈 때 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많이 갔는가 뭐 이거에 대한 계속 서로 얘기를 해요. 그 모습까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뭘로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여러 명의 그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 조폭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때문에 사실상 내분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뭐 저희 당은 그런 모습 안 보여지고 있어서요. 자, 오늘 언론 보도 뭐 대부분이 기소 방침 이런 보도 많거든요. 신정현 전 부의장. 그럼 예.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련된 당규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네, 80조 1항에는요. 이제 기소 시에 당직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예. 80조 3항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면에서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것을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원회가 회부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판단할 수 판단을 하게끔 이제 정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윤리가 아닌 당무위로 이제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요. 또 당무위의 당무위원장 역할을 하는 의장은 현재 당대표로 당대표가 이렇게 해서 개정을 의장이군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완료가 된 그러면 이번에 상태이고요. 정치적 탄압으로 판단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정치적 탄압으로 볼지 안 볼지 지금부터 바로 이제 지렛대가 이제 지금부터 바로 이제 그것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 내에서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 아니다라는 예. 당내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었다가는 자칫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저희는 엄청난 또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지점을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 시점부터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기소가 되는 그 지점에서 당원 80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을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내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소의 여부를 정치 탄압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국민들의 잣대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당 대표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 아니라면 당내 중진들과 함께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의하시면서 결단을 하셔야 국민의 기준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실은 대표께 있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전 부의장은 약간 당직 정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요? 네, 그런 지점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의 핵심 목표는 예. 당대표 지키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예.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당 대표께서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그러니까 조사 상황을 조금 설명한 기사들이 오늘 좀 있어요. 조사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요겁니다. 오후 6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10시 한 40분 넘어서 그쯤 들어가서 6시까지만 받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진술서를 뭐 제출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성남시 문건을 꺼내자 이거 처음 본다. 몰랐다. 이런 입장을 냈다 그래요. 반응이. 그리고 조서 열람에 3시간 40분.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를 본 거죠. 이렇게 됐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여기 기업들 등장하죠. 뭐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뒤에 성남시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뭐 이런 그리고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뭐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보였으니까 네.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 기사로 다뤄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게. 초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정해진 뭐 기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정해진 결론에 일일이 세밀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고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진술서 제출하고 네, 뭐 이런 네. 게 그런 취지였다. 무슨 예. 질문을 하더라도 진술서에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술서에 다 썼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도중에 나는 6시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다가 도저히 이제 계속 나가겠다라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자료를 내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두산 같은 관련 자료들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성남시의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들었던 성남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제출하면서 이거 모르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하고 딱 네, 물어보니까 검찰이 이제- 제시한 거네요. 그렇죠. 정진상 오. 대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니까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모른다로 딱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변호인과 함께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다 보니까 조사가 길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 조서 열람하는 시간까지 3시간 넘게 썼다는 거죠. 넘게 이제 열람을 하고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면요. 조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피의자가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말인가 많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3시간 40분 많이 쓴 거네요. 그러면은 꼼꼼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 둘러싼 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된 쟁점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슷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금요. 이미. 자, 그럼 이번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걸 좀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기사 2가지 연속해서 전해드리죠. 신동빈 제3자 뇌물 판례 분석한 검찰 이재명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있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뭐 이른바 면세점 관련된 뭐 이런 거. 요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적용된다. 검찰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기사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도 경남FC 후원받았다. 다른 곳의 어떤 구단 후원받은 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은 대가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사례가 등장했어요, 지금요. 요거 조대진 변호사, 최인정 변호사 순서로 이거 이번 사안에는 2사례 중 뭐가 더 적용이 더 잘 되는 건지 이거 2분 변호사시니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약간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판단이. 우선 조대진 변호사. 네. 이른바 앞서서 봤던 이 신동빈 뭐 아까 나온 그 사례하고 신동빈 제3자 뇌물 요 판례하고 그다음에 경남 FC 건하고 이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안 성남 FC 건은 어느 쪽이 더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설명이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법조인이기도 하고 예. 이재명 지사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홍준표 그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경남 FC에도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예. 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 FC는 후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성남 FC만 갖고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재명 그렇죠. 대표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뭐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이제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 공여가 여러 가지로 법리 구성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들 뭐 예를 들면 뭐 신동빈 뭐 그 회장의 회장, 그 예. 판례라든지 뭐 정옥근 그 전 해군총장의 판례라든지 이런 판례들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그 대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검찰로서도 여러 가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무리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인종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핵심은 현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이죠. 그렇죠.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그렇죠. 그게. 홍준표 지금 경남 도지사일 때 예. 경남 FC에서 후원을 받은 건 맞는데 예. 지금 그 홍준표 그 대구지사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내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내사 있는 결과 대가성이 없는 한마디로 현황과 관련돼서 뭘 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순수한 현황 관련이 없었다. 지원이라고 해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원을 받았던 6개의 기업이 다 현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동빈 제3자 뇌물 사건을 검찰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신동빈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롯데 면세점 특허를 줄까 말까 문제가 됐고 예.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팅한 다음에 70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로 해서 24년형을 구형을 받았고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신동빈 회장은 나는 그 강요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이 오히려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요구했다. 부분이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히려 그 신동빈 회장 사건과 비슷한 점이 법정에서 지금 얘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남 FC가 받았던 거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다, 정당한 광고비였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개발 부지 용도 변경도 이게 뭐 위법한 사항을 들어준 게 아니라 적법한 행정 절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광고는 왜 하죠?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은 옷에 뭐 두산 아, 광고 뭐 하나도 노출되는 없어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 하나도 없었다.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없었다는 게 이게 무슨 광고냐는 것이 지금 검찰의 논리인 검찰도 겁니다. 그걸 좀 따져보겠네요. 뭐 혹시 광고판이 있었나, 유니폼에 뭐가 새겨졌나 이런 것도 좀 따져보겠네요. 그러면은. 아무튼 법정에서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 법정에서 이제 치열한 아마 공방이 올 것 같아요. 이걸 놓고요. 뭐 사례들 언급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요.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 비교해 보는 순서인데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요 두 가지 기사가 등장했어요. 두 가지 기사. 우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단 내용만 좀 보세요. 심각한 퇴보다 들끓는 국민이다. 여기 세계일보는요. 해야 한다. 마크롱의 뚝심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 프랑스 얘기인데요. 연금 개혁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죠. 지금 프랑스도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 시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더 내고 덜 받는 마크롱표 연금 개혁에 우리도 지금 이런 쪽 가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연금 개혁에 펄펄 끓는 프랑스다.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납입 기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계와 야당은 퇴보다, 이거 심각한 퇴보다 반발하고 있고요.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요. 여기는 펄펄 끓는 프랑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 74% 반대에도 프랑스 연금개혁 시동했다. 마크롱 뚝심이다. 시험대에 올랐다. 아, 국민이 싫어하지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두려움을 알지만 연금 체계 위협받는다. 어쩔 수 없다. 해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